2005년 8월 경상남도 통영 무전동에서 발생한 기이한 미제 살인사건. 분명 살인마는 자신의 흔적들을 남겨놨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날의 흔적을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놓쳤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우연으로 가장한 계획적인 살인의 가능성 같은 거 말이죠. 토요 사건 팩트. 범인은 그곳에 숨어 있었다. 통영 부녀자 미제 사건 편입니다. 2005년 8월 7일 저녁 11시경 긴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자신과 연인 관계인 여성이 숨져 있다라는 그런 신고 전화였죠.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특히 이 사건은 그동안 볼 수조차 없던 참 잔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우선 당시의 현장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은 정문 쪽에 큰 대문과 그리고 가로질러 맞은편 후문에 작은 문이 있는 이런 구조로 세 가구가 한 마당을 공유하며 사는 다가구 주택의 구조입니다. 이 중 사건의 피해자 56세 여성 이 씨는 정문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집에 거주하고 계셨으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바로 오른쪽 마루를 통해 있는 방이 있는 구조로 잠을 자는 돗자리 그 위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인은 우복부 대동맥 자창에 의한 실혈사. 넓이 4cm, 깊이로는 14cm 정도의 흉기가 단 한 번 오른쪽 복부를 관통하여 대동맥을 잘랐고 이로 인해 많은 혈액이 나오며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범인은 피해자를 노리고 들어온 면식범인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마주한 비면식범인 걸까요? 사라진 물건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000원이 전부였습니다. 또 피해자의 집 좌측 창문, 그곳에 있는 방충망을 칼 같은 도구로 잘랐다라는 흔적이 함께 발견되지요. 자,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단순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침입한 범죄자가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좀 이상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 피해자의 시신 어디에도 흉기나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저항은 혹은 반항은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항은 반항은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막으려고 할 때 손으로 잡았다던가 막기 위해 팔 같은 걸 올리면서 배임 상처 같은 이런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는 역으로 얘기하면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흉기에 찔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누운 채 사망한 모습으로 상의가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하의는 벗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이었죠. 하지만 정액 반응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강도 살인 혹은 강간 살인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보통의 사건과는 좀 달랐다라는 이유는 바로 다음 흔적들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 내부 속에서 매니큐어병 2개와 피해자의 잘린 손톱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살점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 집에 들어오는 외부 그 세숫대야에서 범행 사용 추정 흉기와 함께 물속에 담궈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흔적은 바로 이상 성범죄, 성도착증 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흔적은 더욱 소름 돋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섯, 부검 결과, 정밀 감정 결과까지 범인의 단서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신에서도 현장에서도 범행 도구에서도 말이죠. 이건 모든 물건 그리고 시신까지 전부 닦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범인은 현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굉장히 느긋하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흔적이 남으면 안 된다라는 예민함까지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와 정반대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상하의 속옷은 찢어진 채 그냥 놓여져 있었고 마루와 이어지는 이 방문에 바로 피임기구, 콘돔의 내용물만 사라진 채 포장지가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용한 마을에서 발생한 참으로 기이한 살인사건입니다. 범인은 누가 보더라도 강도살인, 강간살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단계 더 진화된 범죄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에 대해 모욕을 주는 행위로 자신의 쾌감을 느끼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것이죠. 정황만 놓고 본다면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의 손톱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매니큐어까지 몸속에 삽입시키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죠. 대부분 자신의 성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범죄자들이 하는 행동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범인이 남긴 흔적 중에 좀 특이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대범했다라는 뜻이죠. 이 집은 분명 다른 두 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만약 독채였다면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곳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그럼 다른 집 두 곳은 소리 같은 걸 못 들었던 걸까요? 확인 결과 딸과 함께 살았던 한 이웃집 남성은 사건 발생 당시 어머니 칠순잔치를 위해 부산에 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도착해 이웃인 이 씨가 숨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건 당일 밤에 집을 비워 누가 왔는지를 알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남은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던 31세 김 씨 같은 경우엔 술에 취해 잠이 자서 아예 소리를 못 들었고 평소 이 씨와도 왕래가 없었다라고만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 범인이 이런 상황을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면 들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인데 창문을 밖에서 방충망을 자르는 행동 또한 소리가 날 것이고 범행 과정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집의 구조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관계거나 이게 아니라면 범행 당시 이 집의 상황을 미리 파악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그날 피해자는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피해자의 그 날의 동선이 매우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통영에서 그물수선을 하며 홀로 생활을 하던 56세 이 씨였습니다. 사건의 날 8월 6일 저녁 7시경에 그물공장에서 퇴근을 했고 마을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척을 만나 함께 반주를 하며 그 이후 노래방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30분경 친척과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들어가다가 아주 우연히 원래 알고 지내던 동생을 만나게 되죠.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당시 피해자가 기분이 좀 안 좋다라는 말을 남겼고 아는 동생은 그럼 같이 소주나 한잔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밤 11시 50분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를 대로 올랐던 피해자를 부축해 집 앞 대문까지 도착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은 바로 내려왔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피해자가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하루 23시간 정도가 지난 8월 7일 밤 11시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걱정 때문에 찾아온 연인 최 씨에 의해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었죠. 피해자의 마지막 생존 신호 8월 6일 밤 11시 50분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된 시간 8월 7일 밤 11시 약 23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8월 7일 밤 11시에 가까웠던 걸까요? 아니면 8월 6일 밤 11시 50분에 가까웠던 걸까요?
당시는 여름이었습니다. 많이 더웠지요. 그리고 내부에서 이미 혈액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발견 당시 복부가 팽창해 있는 부패가스가 차 있는 상황으로 발견되었죠. 이건 발견 당시의 시간보다는 그 전날 저녁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은 8월 6일 밤 11시 50분 이후, 바로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온 그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8월 7일 새벽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죠. 그럼 8월 7일 새벽 누군가 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충망을 뜯었고 돈을 3,000원을 훔쳤으며 살인을 저지른 뒤 시신의 모욕적인 행위까지 하고 사라졌다는 뜻이 됩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범인이 검거됩니다. 바로 단돈 3,000원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검거한 범인은 바로 이 세 가구 중에 하나. 그날 그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서 자긴 들은 게 없다. 이 씨와는 왕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던 이웃 주민 31세 김 씨였습니다. 당시 김 씨의 자백 그리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창문 열린 틈 사이로 이 씨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에 발이 보였고 옆에 지갑이 놓여 있길래 그 지갑 안에 있는 돈을 훔치고 싶어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을 했다. 그리고 3,000원을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속옷 차림으로 잠들어 있던 이 씨를 보고 자신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콘돔을 갖고 다시 재차 침입. 그리고 피해자를 강간한 뒤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라는 조사 기록입니다. 자, 과연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을까요? 네, 정확한 근거는 존재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범인이다라고 판단했던 이유 첫 번째, 바로 피해자의 발 밑쪽 저 두 곳에서 음모가 발견됩니다. 바로 두 가닥이었죠. DNA를 분석해본 결과 옆집에 사는 김 씨의 DNA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죠. 바로 여기 1번 콘돔이었습니다. 이 콘돔이 경남 지역에서 판매하는 콘돔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경찰도 당시에는 어디서도 판매처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디서 산 거지라고 찾을 정도로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콘돔이 바로 김 씨의 집에서 똑같은 제품이 발견됐던 겁니다. 따라서 이걸 근거로 들어 31세 김 씨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그렇게 송치를 시키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6개월이 지난 1심 선고는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간살인의 30대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바로 증거 불충분에 대한 이유였지요. 한 가지만 인정했습니다. 현금 3,000원을 훔친 혐의는 인정되어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를 적용, 징역 2년형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자, 그날 네가 돈을 3,000원 훔친 거는 맞아. 근데 살인은 네가 했다라는 증거가 없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재판부의 말대로였을 때 사건 당일의 피해자는 2명의 범인을 만나게 됐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3,000원을 훔치는 절도범, 그리고 다음 범인은 강간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마. 이렇게 같은 날 2번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라는 내용이 되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왜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이 돈을 훔친 걸 맞다라는 건 계속 일관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는 길에 옆을 봤더니 지갑이 보여서 지갑에 있는 3,000원을 가지고 온 건 사실이지만 죽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분명 앞서 보았던 증거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바로 음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음모에 대한 위치가 이상하다라는 판단이었죠.
만약 범행을 저지르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시신 근처나 시신 밑에 깔린 모습으로 음모가 발견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발견된 이 음모의 모습은 당시에 김 씨가 진술한 대로 발 밑에 쪽에 뭔가 현관문 쪽에 놓여 있었던 지갑을 가져가기 위해 잠깐 들어갔다 라는 내용. 반바지를 입고 있던 상태에서 음모, 자신의 몸의 체내에 있던 털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됐던 콘돔과 관련되어 있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콘돔이 같은 제품이 집안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게 똑같은 제품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경남 지역에서 판매하는 걸 확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똑같은 제품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죠. 물론 이 두 가지의 이유만을 가지고 무조건 무죄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이 있기 오래전 큰 교통사고로 인해 뇌를 다치고 결국 왼쪽 손, 왼쪽 다리의 근력이 떨어지는 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움직이거나 근력적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고 있죠.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땐 이게 문제였습니다. 흉기를 찔러서 살해를 했다라는 게 과연 힘이 들어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 현장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정리한 범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범인이 눈에 띄게 이 흔적들을 냅두고 사라졌을까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혈액도 치우고 그리고 흔적도 지우고 모든 것들은 지웠으면서 왜 대놓고 그 앞에 콘돔 껍데기를 놓고, 그리고 심지어 콘돔 껍데기에서도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뜯었다면 윤활 성분이 묻어 분명 지문이 묻었어야 되는데 그 지문에 대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아예 닦아놨다라는 뜻이죠. 닦은 껍데기를 왜 거기에 그냥 갖다 놨지라는 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약 당시에 김 씨가 범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김 씨를 봤던 사람들, 그날 이런 옷을 입었다라는 옷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요. 집안에서 그 옷들이 전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라진 옷도 없고 혈흔 반응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지요. 물론 이에 대해 한 방송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왼손과 왼쪽 다리가 마비가 있다 하더라도 복부를 찔러서 하는 건 피부 부분만 뚫고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다. 사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실제 사건 기록 내용을 봤을 땐 조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이걸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사람을 찔렀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이유였죠. 피해자 시신 몸에 남은 각도가 들어간 범주를 봤을 때 이건 범인이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방충망을 생각을 해보시면 방충망을 자를 때 철 성분이지요. 확대하면 어디서 어디로 잘랐는지가 보입니다. 근데 이 자른 각도가 오른손잡이라면 이런 식으로 잘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왼손잡이가 자른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분명 칼을 들고 양손으로 왼손이 떨어져 오른손이나 무게를 지탱해서 피해자를 찌르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범인은 왼손잡이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장 상황이었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힘은 그렇다 치는데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김씨 같은 경우에는 왼팔의 활동 범위 자체가 높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 범인이고 방충망을 뚫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잡이로 그어서 자르는 것이 훨씬 더 편한 방법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왼손의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 너무 높은 부분까지 이렇게 매끄럽게 자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방충망을 뚫고 이 안으로 직접 들어갔다 나온 게 바로 김씨입니다. 그러면 방충망 사이로 뚫고 들어왔다 보니 미세한 흔적들이 묻을 수밖에 없죠. 바로 섬유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 잘린 방충망에 섬유가 묻은 게 없습니다. 닦았거나
저기로 지나간 적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 김 씨가 자신이 절도를 저지를 때도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현관문이 열려서도 현관문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분명 우리가 김 씨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을 놓고 봤을 땐 김 씨가 이런 상황을 저지르는 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진짜 우연히 한 집에 2명의 범죄자가 다녀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용의자는 없었을까요? 사실 방송사에서도 공개는 됐지만 또 다른 용의자가 바로 있었습니다. 신고 전화를 했던 연인 최 씨에 대한 문제였죠. 실제로 최 씨는 부부가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일종의 내연관계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최 씨를 의심했던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약 1,500만 원 정도의 채무관계가 엮여 있었고, 그리고 이들 사이에 결별과 관련된 문제로 폭행에 대한 것들도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죠. 또한 당시 최 씨는 여러 차례 진술을 계속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소리지요. 예를 들면 나는 전날 만났다가 헤어지고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전화만 했을 뿐 만난 적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납득하기가 힘들다라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의 과정도 조금 이상합니다. 자기한테 전화가 전날 밤에 왔는데 못 받고 다음날 바로 시신 발견 그날이었죠. 계속 전화를 해서 받지 않아서 밤 11시에 가봤더니 이미 숨진 상황이었다. 너무 놀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사람이 죽어 있었다.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세숫대야에 있는 칼을 봤는데 이거 분명히 심상치 않다라고 직감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신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하지만 실제 신고 전화는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이웃집 사람, 전날 사건 발생 당일날에는 부산에 내려가 있다가 시신 발견날 올라와서 딸과 저녁을 먹고 있었던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최 씨가 오더니 자기가 손이 떨려서 신고가 되지 않는다라며 신고를 해달라고 대신 얘기를 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 씨가 옷이 벗겨진 채 누워 있었고 배 부분에 약간 찢어진 상처에는 피가 말라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싶어서 그 집을 빠져나와서 슈퍼를 향해 담배를 사고 119에 전화했더니 전화가 되질 않아서 이웃집 남자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이 대목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신의 연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가봤는데 누워있는 모습을 봤다. 근데 왜 숨졌다라고 알았을까요? 먼저 그럴 상황이었다면 깨워보거나 말을 걸어보거나 만져보려고 했을 텐데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나와 슈퍼에 가서 담배를 샀다라는 말도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죠.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 또 하나, 119에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되지 않았다는 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19 전화 기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최 씨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도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혈액 반응도 나오지 않았고 그의 알리바이를 깰 만한 어떤 증거들도 포착이 되지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범인을 잡으러 용의자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 되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 누군가가 다 범인 같다라는 느낌 당연히 듭니다.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살펴봤을 때 좀 진술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 중에 하나는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날 특징입니다.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언가 범죄 활동이나 또 다른 무언가가 들통날까봐 감추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자신의 내연관계다라는 걸 감추고 싶어서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한다든가 이런 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은 자신이 과거에 때렸다라는 게 밝혀졌을 때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 같다라는 무서움을 느끼다 보면 다른 내용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좀 무언가 이상합니다. 누가 범인이다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범인은 성도착증 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 점이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그렇게 눈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고 갔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까지 하며 모든 흔적들을 지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관상의 혈흔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이 루미널 반응을 검사를 했을 때 방 안과 부엌에서 다량의 혈흔까지만 발견되었지요. 참 이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심을 사게 했던 콘돔 포장지의 그 위치도, 그리고 그렇게 치웠으면서 남겨져 있는 모습도, 그리고 음모가 보란듯이 그 장소에 놓여 있었다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의 범죄 목적들이 보여져서 이상합니다. 현금을 가져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씨 해서 강도에 대한 모습이 분명 보여지고 있죠. 강도였던 김씨는 집안 내부에 있었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지갑만 가지고 그냥 바로 나와서 돈만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범인은 김씨 같지 않나요? 자, 여기에 정황과 흔적들을 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김씨에게 장애가 없었다면 김씨는 굉장히 용의선상에 강하게 올라왔을 게 맞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많이 없지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왜 모든 흔적들이 김씨를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흔적을 지웠던 범인은 이상할 정도로 남겨놓은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현장 약도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틈에 있는 콘돔. 물론 이 콘돔은 김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제품이었죠. 두 번째, 그의 음모, 채무가 이곳에 2개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따로 톡톡 떨어져서 대놓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창문도 정면이 아니라 왼쪽, 그 주거지 방향 쪽을 향해서 뚫려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누구를 옹호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 성도착증 환자의 모습을 보이는 범죄 패턴의 범죄자가 모든 것들을 치우고 깨끗하게 했으면서 유독 남겨놓은 저 정황과 흔적들은 단 한 곳만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가능성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당일 범인은 피해자 이 씨를 보고 따라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누군가가 따라 들어갑니다. 혹은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해서 집안 내부 깊숙이 일단 몸을 숨겨봅니다. 어떤 남자가 집안 내부는 보지 않고 슬쩍 들어와서 돈만 가지고 사라집니다. 소리를 들어보니 옆집 남자입니다. 그는 정황상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 집의 다른 집엔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를 한 상황인데 한 집에 사람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는 한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자, 분명 당시 김씨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술에 취해 잠에 뻗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만약 그 범인이 그 집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콘돔과 하나와 그리고 피해자의 음모 혹은 거기에 놓여져 있는 머리카락들을 찾아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와 현장을 스테이징 꾸며놨다라는 것 또 하나, 범인이 바로 이곳에 있다, 이 근처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바로 아래쪽 창문 틀을 뚫은 게 아니라 왼쪽 창문 틀을 뚫어서 마치 이곳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여주며 옆집이다라는 티를 낸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가는 것. 놓여져 있는 정황 증거들이
만약 김 씨를 무조건 가리키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범인이 의도했다라면 범인은 김 씨가 들어온 걸 분명히 봤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해서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 행각은 편안하게 할 것이고 모든 혐의는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돈을 훔친 걸 봤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 이 경우의 수가 맞는 거라면 같은 날 범죄자 2명이 그 장소에서 서로 혹은 한쪽이 한쪽만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이 현장에 놓여져 있는 그 증거와 방충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매우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흔적만 깨끗이 지우고 사라지면 될 범인은 이상할 정도로 김 씨에 대한 흔적들만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범인은 김 씨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연남 최 씨였나요? 아니면 제3자 바로 어떤 누군가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뒷이야기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가 더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 돗자리에서 최 씨의 DNA도 나왔죠. 뭐 당연히 내연 관계였으니까. 근데 그 돗자리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DNA가 검출이 돼요. 어떤 남자의 DNA예요. 그게 당시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명불상의 남자의 한 DNA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예요. 뭐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고요. 당시에. 아니면 그날에 범인이 거기에 왔는데 그 흔적을 지웠지만 DNA가 뭐 돗자리 사이에 묻은 게 검출이 됐을 수도 있어요. 범인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니요, 둘 다 왼손잡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검찰 측에서 모든 증거를 현재 폐기시켰어요. 해서 그 DNA가 현재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있으면 지금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은 이 DNA를 대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 이춘재도 잡았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이게 사라졌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아까 이게 무죄가 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검찰의 뭐 기록 보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형이 확정되고 나면은 형의 시효만큼 보존을 한대요. 근데 무죄가 되면은 공소시효의 완성까지만 뭐 보존하도록 되어 있대요.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인정된 게 야간 주거 침입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징역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1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보관을 7년까지밖에 안 해서 이게 2014년에 폐기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증거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당시 그 집에서 나왔던 그 DNA는 따로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안 올라가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법이 데이터베이스 수록법이 2010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201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4년에 폐기했잖아. 이 중간에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안 올라간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시효가 끝나서 폐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수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그걸 좀 대조해볼 사람은 없어요. 이게 지금 성도착증 환자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착증 환자가 맞다면 동일한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질렀을 수도 있어서 분명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죠. 분명히 저지른 범죄 패턴만 보면 얘는 절대 초범도 아니고 더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김 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직접 증거도 없고 분명히 당시 김 씨가 행동을 할 수 있는 반경이 안 나왔다라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아하다라는 문제는 만약에 최 씨가 범인이야, 연인인데 최 씨가 범인이면 그 최 씨도 참 이상해. 다 치워놓고 왜 그 흔적들을 냅뒀지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그 흔적을 대놓고 냅뒀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다 치우고 다 청소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던 범인이 왜 무슨 이유에서 그냥 문간에 있는 거 대놓고 그냥 누가 봐도 보이는데 그리고 더 신기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 콘돔에 그 흔적을 지웠다고. 뜯고 만졌으면 맨손이었으면 지문이 묻어요. 유날 성분 때문에. 이것까지도 다 지운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하다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 씨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가 있기 때문에 뇌를 다쳐서 지체장애 5급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뭐 그렇다고 무조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 아닌데 팔에 대한 동선이 안 나와서 사실 거기 뚫었다라는 경찰이 그쪽으로 들어갔다라는 말도 깨졌고 뭐 거기 뭐 섬유 반응도 안 나왔으니까 실제로 거기를 출입한 사람은 없는 건데 그냥 뜯어만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현장을 스테이징을 했어요. 분명히 현장을 조작을 좀 한 건데 좀 그게 의아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범인이 내연남 최 씨가 맞다면 최 씨가 아까 얘기했던 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 씨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 최 씨가 범인이었다면 최 씨도 그걸 보고 아 범인을 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참 의아하긴 한데 김 씨가 한 행동도 참 이상해요. 사실. 그러니까 김 씨의 채모가 거기에 남았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진짜 같은 날 정말 범인이 그렇게 붙었을까? 라는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김 씨가 범인이다라고 가정을 깔았을 때는 직접 증거가 부족해버린 상황이었고 왜냐면 당시에 혈흔을 치울 때 혈흔에 대해서 묻어야 되는 것들도 그대로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참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같은 콘돔이고 그리고 왜 모든 게 다 굳이 그쪽으로만 버텼을까? 왜 그쪽 그 사람만 향했을까에 대고 왜 그걸 치우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봤을 때도 의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진짜 미스테리예요. 무언가 뭐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죠. 근데 확실한 건 범인은 성도착증의 모습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성도착증은 두 가지의 모습을 많이 띠게 되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원래 성향이 그런 케이스예요. 성불구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해요. 성적 쾌락이 안 나와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심이에요.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거나 혹은 그 사람 자체에게 불만을 갖고 있거나 그랬을 때 상대방의 시신에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케이스들이 사실 존재하니까 해서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도착증에 대한 모습은 근데 그 이전부터도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최 씨가 그런 정황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참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내용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